자, 1번부터 가볼까요? 자, 평형 위치로부터 20cm만큼 늘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10cm를 늘어난 지점을 지날 때 속력이 궁금하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20cm 지점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를 조사해 봐야 돼요. 자, 20cm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당연히 탄성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가만히 멈춰 있으니까 0일 거예요. 네. 잠깐만. 이거랑 이거 한 번만 받아갈래요? 자, 그래서 탄성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썼었죠? 탄성 에너지는 우리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좀 받아가요. 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열 문제 풀었던 거 그래서 한번 같이 다시 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X 제곱으로 정의할 수 있었는데, 이 K는 이 용철 상수를 의미하고요. 이 X는 원래 길이로부터 얼만큼 늘어났냐 이걸 의미해요. 얼만큼 늘어났냐. 그럼 탄성 에너지, 자 2분의 1 곱하기 용철 상수 100이라 그랬으니까 100 곱하기 이제 얼만큼 늘어났냐? 20cm 늘어났다 그랬죠? 근데 용철 상수의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우리 20cm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미터로 바꿔서 0.2m니까 0.2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04니까 얘는 얼마야 된다? 2줄이어야 되네요. 그죠? 그러면 10cm일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떨까? 일단 탄성 에너지가 줄어들긴 하겠죠. 왜냐면 늘어난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자 늘어난 길이가 0.2cm에서 0.2m에서 0.1m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가 0.1의 제곱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0.01, 얘는 2분의 1줄이 되겠네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운동하고 있으니까 얘 질량이 얼마라 그랬죠? 3kg네요. 3 곱하기 V 제곱 이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합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2는 2 더하기 0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V 제곱이니까 2분의 3 V 제곱은 2분의 3이고 V 제곱은 1, V는 1m/s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얘는 어렵지 않았죠? 그죠? 단, 자 자유낙하하고 있는 물체 A인데 A가 낙하하면서 P점과 Q점을 지난대요. 근데 P점과 Q점을 지날 때의 운동에너지가 각각 2랑 4, 2라고 하네요. 그러면 자유낙하하고 있는 물체는 어떤 에너지와 어떤 에너지를 갖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가지는데
자,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2고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4, 2라고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 자, 역학적 에너지 항상 어때야 되죠? 외부의 힘의 개입이 없으면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 지금 보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늘어났죠? 3, 이만큼 늘어났죠? 근데 이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치 에너지가 얼마큼 줄어들어야 된다는 건 알죠? 3, 이만큼 줄어들어야 된다는 건 알죠? 왜냐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려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값이라고 물어봤으니까 3, 2가 맞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그림은 물체가 마찰이 없는 곡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이제 PQRST 지점을 지나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달래요. 그래서 자,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외부의 힘의 개입이 없으면 항상 일정하다.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에요. 자, 운동 에너지 R에서와 P에서를 비교해달래요. R점과 P점 둘 다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어떻죠? 위치 에너지는 P점과 R점이 똑같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도 어때야 돼요? P점과 R점이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R점과 P점이 모두 똑같다. 틀린 말.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는 높으면 높은 곳에 있을수록 큰 거죠? 그러면 Q가 S에서보다 작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죠. S 지점이 가장 클 테니까. 알겠죠? 4번. 자, 최고점 C에서의 높이가 궁금하대요. 그러면 일단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써줘요.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일단 얼마? 네, 질량 얼마래요? 딱히 안 써져 있구나. 저 M이라고 해보죠. mg h. A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 속력이 EV니까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2v 전체의 제곱이니까 4v 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자, B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됐죠? 높이가 EH가 됐으니까 EMGH가 됐겠네요. 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V가 됐으니까 2분의 1 M V제곱으로 바뀌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C지점. C지점은 보면은 정지했다고 하네요. 정지했으면 운동 에너지가 얼마? 0.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죠? 높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 봅시다. A점과 B지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동일해야 되니까 식을 써보면 mgh 더하기 이거 바로 약분을 해보면 EMV 제곱은 E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양쪽 식을 정리해보면 mgh는 2분의 3 mv 제곱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자, 2분의 1 mv 제곱이 3분의 1 mgh죠? 그럼 얘네들을 전부 이 운동 에너지를 높이에 관해서 전부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3분의 1 mgh니까 여기 대신에 3분의 1 mgh를 넣어주고요. 그죠? 여기도 여기는 3분의 4 mgh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얘네들 합이 얼마죠? 3분의 7 mgh죠?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려면은 여기는 3분의 7
mgh가 돼야지 항상 일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고점 C의 높이 얼마일까요? mg 곱하기 3분의 7h일 테니까 3분의 7h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자, 그림은 경사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P지점을 속력 3V로 통과하여 Q지점을 속력 V로 지나간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P와 Q 사이의 높이는 H이다. 그래서 일단 보기를 먼저 보면 얘는 빗면 위를 운동하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맞죠? 이쪽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운동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야 되니까 P에서와 Q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죠. 자, 마지막 이 H를 한번 구해달래요. H를 구하기 위해서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운동 에너지를 한번 써보면은 P점이에요. 일단 우리 기준을 P점으로 잡아보면은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는 얼마? 3V 전체의 제곱이니까 9V 제곱. 자, Q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H만큼 올라갔으니까 mg h. 운동 에너지는 얼마? 자, P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합이 동일해야 되므로 식을 써보면 2분의 9 mv 제곱은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보면은 2분의 8이니까 4 mv 제곱은 mgh겠네요. 그래서 똑같은 거 m 지워주고 v 제곱은 4분의gh니까 v 구하라고 한 거 맞죠? 아, h 구하라네요. 미안. 그러면 여기서 h는 양변을 g로 나눠주면 g분의 4v 제곱이라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맞네요.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6번.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B가 실 PQ에 연결돼서 정지해 있대요. 근데 이제 P를 딱 끊었대. P를 끊었더니 AB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가 3H만큼 이동했을 때 A가 떨어진 그 높이는 H다. 여기 라지 A로 했는데 스몰 A로 되어 있네요. A가 내려간 연측 높이는 H이고 A와 B의 속력은 V로 동일하다. 같은 실을 묶여있을 테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보죠. 자, 처음에는 속력이 둘 다 0이었죠. 둘 다 운동 에너지가 둘 다 0인 상태예요. 그죠? 정지했으니까. 근데 지금 P를 끊었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A와 B의 입장에서 모두 써볼게요.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A의 위치 에너지는 얼만큼 감소했죠? 마이너스 mg h만큼 감소했죠. 그죠? 자, B의 위치 에너지는 얼만큼 감소했죠? 3h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mgh만큼 감소했죠? 자, A의 운동 에너지는 어때요? 처음에 정지해 있었는데 2분의 1 mv 제곱만큼 늘어났죠? B의 운동 에너지 어떻죠?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어때요?
자, A와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식으로 써보면은, 자, A와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이 4mgh가 전부 얘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m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v 제곱이 4gh가 된다. 그래서 v는 뭐 2루트 gh라고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뭐가 그랬죠? 일단 디귿은 먼저 써놨네. 그죠? 루트 4gh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부터 위로 올라가 볼까요? B의 역학적 에너지, 자 봐봐요. mv제곱이 4gh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은 2gh겠죠? 아이고 2mgh겠죠? 그래서 여기를 전부 2mgh로 바꿔봐. 이제서 EMJH로 바꿔봐요. 자, A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됐죠?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만큼 줄어들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EMGH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얘의 역학적 에너지는 플러스 mgH가 된 거죠. 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3mgH만큼 줄어들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플러스 EMGH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가 된 거죠. 여기서 가끔 헷갈릴 수 있는 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랬는데 왜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고 B는 역학적 에너지가 늘어났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는 여기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의 결국 합을 따져보면은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플러스 mgH만큼 증가했고 B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만큼 감소하면서 이 얘네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B의 역학적 에너지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 맞는 말이에요. 자, A에 작용한 R자임이 한 1 그리고 B에 작용한 R자임이 한 1. 그죠? 자, 봐봐요. 자, A에 작용한 R자임이 한 1만큼 A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한 1만큼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해요. 예를 들어서 1kg짜리 물체를 10N의 힘으로 한 1m를 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체에 10줄의 일을 한 거죠. 왜냐면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그럼 이 10줄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얘의 운동 에너지가 10줄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10N으로 1m를 끌었으면은 얘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10줄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역학적 에너지 자체가 10줄만큼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자, A에 작용한 R자임이 A에 해준 일은 A의 역학적 에너지를 플러스 mgH만큼 늘려준 거예요. 자, B에 작용한 R자임이 B에 해준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를 mgH만큼 줄어들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A에 작용한 R자임이 한 1과 B에 작용한 R자임이 한 1의 크기는 같은데 1이 같다고 해야 되나? 잠깐만.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미안.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봐봐요. 얘네들은 지금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죠?
그죠? 같은 한 실에 묶여 있으니까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B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MA고요. A에 작용하는 알짜힘도 MA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실로 묶여서 이동하고 있으니까 얘가 3H만큼 떨어질 때 이 A도 이쪽 방향으로 3H만큼 똑같이 이동한 거죠. 그래서 A에 작용한 알짜힘이 한 일을 MA 곱하기 저 빨간색만큼 이동 거리고, B에 작용한 알짜힘이 한 일도 MA 곱하기 저 빨간색만큼 한 이동 거리죠. 그래서 둘이 같아야 된다. 알겠죠? 한 일은 같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요. 자, 7번. 그림과 같이 동일 직선을 따라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물체 AB가 T는 0일 때 각각 20m/s, 얘는 B는 10m/s로 이동하고 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이렇게 A와 B는 지금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이 자유낙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의 속도 변화량은 무조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상대 속도는 항상 일정해요. 왜냐하면 속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상대 속도라는 게 뭘까요? 상대 속도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h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자동차가 시속 120km/h로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이 자동차가 얼만큼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쵸? 20km/h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이게 바로 상대 속도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B 입장에서 봐봐요. B는 10m/s로 떨어지고 있고 A는 20m/s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B 입장에서 봤을 때 A는 B를 향해 얼만큼의 속도로 오는 것처럼 보일까요? B를 향해 10m/s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상대 속도니까. 그죠? 근데 10m/s로 몇 미터를 따라잡아야 돼요? 20m를 따라잡아야 돼요. 그래서 A가 B를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m/s로 20m를 가야 되니까 2초만큼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는 2초일 때 A와 B는 충돌한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속도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같은 가속도여야지만 둘의 상대 속도는 일정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T는 1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을 물어봤어요. 자, 우리 가속도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속도라는 건 예를 들어 10m/s 제곱이야. 얘는 1초의 속도 변화량이 10m/s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1초에 10m/s씩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2초가 지났으면 20m/s 빨라지고요. 3초가 지나면 30m/s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 입장에서 1초 뒤에 A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1초 뒤에 A 입장에서는 1초 뒤에 30m/s여야 돼요. B는 얼마야 돼요? 1초 뒤에? 그쵸? 그래서 자, A의 운동량 우리 어떻게 구했죠?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였죠? 그래서 A의 질량 얼마? 2km. 그리고 1초 뒤에 속도 얼마? 30. 그래서 합이 곱해서 60이 될 거고요. 자, B의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나중에 20이 될 거니까 얘도 60이네요. 그래서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 1초 뒤에 A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이 둘 다 60인 걸 확인했죠? 그래서 T는 1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그리고 T는 0초부터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자, 몇 초 뒤에 충돌한다 그랬죠? 2초 뒤에 충돌한다 그랬죠? 그럼 2초 동안 A가 얼만큼 낙하했는지 보면 되겠다. 자, 2초 동안 A가 얼만큼 낙하했는지 보려면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자, 우리 항상 평균 속도를 이용해 보는 게 좋아요. 자, 0초일 때는 지금 속도가 얼마죠? A의 속도가 20m/s죠. 자, 2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40m/s죠? 그죠? 그러면 20m/s와 40m/s의 평균 속도 얼마? 2분의 20 더하기 40 곱하기 몇 초 떨어졌죠? 2초 떨어졌으니까 30 곱하기 2에서 60m 떨어진 거예요. 그죠? 자, A가 60m 낙하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큼 떨어졌을까? 질량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 곱하기 그리고 낙하거리 60이니까 총 1200 줄만큼 감소했겠네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400줄이다 라는 건 틀린 말인 거죠. 괜찮을까요? 등가속도 운동이랑 좀 섞여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섞인 문제가 보통 제일 어려워요. 알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말해요. 다시 해도 되니까. 자, 수평 구간 밑에 있구나 문제가.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너무 확대해서 보니까 보면서 해야겠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인 곳에서 가만히 놨더니 마찰이 없는 연직 면상의 궤도를 따라 운동하여 높이가 4h인 곳에 도달하였다. 물체가 수평 구간의 점 A에서 B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만큼 힘이 작용했대요. 만약에 이 F가 없었어. 여기가 없었으면은 이 물체는 어디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똑같이 높이 H인 곳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4H만큼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이 힘이 해준 일의 양이 이 원래 H만큼 올라갔어야 됐는데 4H만큼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는 mgh만큼의 에너지만 있어야 됐는데 4h만큼 올라갔다는 거는 에너지가 4mgh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이 해준 일의 양은 얼마라는 거예요? 3mgh만큼 일을 해줬기 때문에 원래 mgh만큼 올라가야 될 게 4mgh만큼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L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문제 8번에서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힘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F는 L분의 3mgH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왜 L로 나눠요? 8번에서 힘의 크기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F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L로 나눠주면은 L분의 3mgH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점 B에서의 물체의 속력이 궁금하대요. 그래서 자, 점 B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점 B에서는 어떤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얘는 맨 바닥에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만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4h 높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4mgh만큼의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죠. 이 2분의 1 mv 제곱이 전부 이 4mgh의 위치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4mgh와 같아야겠죠? 이렇게 지워주면은 v 제곱은 8gh고 v는 2 루트 아이고 2 루트 2gh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괜찮으면 마지막 문제 해볼게요. 자, 10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질량이 4kg인 물체가 5m/s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운동 방향으로 15N의 일정한 힘으로 A점에서 B점까지 10m만큼 밀어줬대요. 자, 그러면 이 힘이 해준 일은 얼마라고 했죠? 이 힘 15N이 해준 일은 1, W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 힘은 이 물체에 150줄만큼의 일을 해준 거예요. 자,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였을까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25였겠죠? 약분해주면 원래는 50줄만큼 가지고 있었겠네요. 근데 이 힘이 150줄만큼 일을 해줬으니까 얘가 10m 운동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50에서 150을 더해준 200이겠죠? 그래서 200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V제곱이라고 식을 세워주면은 자, V제곱이 100이니까 V는 10m/s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B점을 통과하는 순간 속력은 10m/s이다. 자, 이해 안 됐던 문제 있으면 말해 주시고요. 없으면 이제 저희 마지막 단원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마지막 단원 에너지와 열 해볼게요. 괜찮은 거죠? 자,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전환. 다음 단원이에요. 자, 마찰이 작용할 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알아보기. 자, 마찰이 작용한다는 거는 잠시만요. 우리 어떤 물체가 어떤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떤 V의 속도로. 마찰이 작용한다는 거는 힘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부터 이만큼이 마찰 구간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 거리가 L인 거야. 그러면은 마찰력이 이 물체에 해준 일은 아까 문제에서 했듯이 F 곱하기 L이겠죠? 그러면 이 마찰력이 해준 일만큼 얘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은 얘의 역학적 에너지도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 밑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사포의 거친 면이 바닥에 닿게 하여 사포를 술의 뒤쪽에 붙인 후 사포 뒷부분에 추를 붙이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이동시켰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는 말은 자, 우리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이 가멸지가 뭐냐면 열을 감지한다는 종이거든요.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뭐 레이싱 하는 거 보면은 아니면 뭐 F1 이런 걸 보면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타이어에서 막 연기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 마찰이 일어난 만큼 얘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마찰력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 이 감소했던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서 마찰로 인한 열 에너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찰력이 해준 일만큼 얘 열 에너지로 또 바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가 쫙 미끄러질 때 타이어에서 막 연기가 나듯이 마찰력이 해준 일만큼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자, 수레가 운동하면서 사포가 닿은 부분이 가멸지를 지나감에 따라 가멸지의 흔적이 생겼고, 그래서 마찰하는 부분의 온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됐다.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열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전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자, 2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죠? 항상 외부 힘이 작용한 경우죠. 근데 이 외부 힘이 작용한 경우의 대부분이 공기 저항이나 바닥의 마찰로 인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받기 때문에 이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자, 에너지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 아까 봤듯이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까 상황도 보면은 자, 마찰력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됐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증가했다 그랬죠? 열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네 전체로 보면은 결국 전체로 보면은 전체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하지만 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열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새로 생겨내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마찰이 작용할 때 자, 2번이 중요하겠죠? 그죠? 자, 마찰 구간. 원래 마찰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자, 마찰 구간을 지날 때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자, 열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은 다 쉬운 내용이니까 자, 열 전달. 열 전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열 전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 대류, 복사의 방법이 있죠. 자, 전도 뭐죠? 전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냄비에다가 끓고 있는 냄비에다가 물이 끓고 있는 냄비에다가 손을 갖다 댔어요. 그러면 손이 화상을 입겠죠? 그죠? 그래서 물체와 물체가 직접 맞닿으면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 전도고요. 자, 대류는 뭐냐면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아래서 막 물을 끓여요. 물을 마구 끓이면은 이 밑에 부분에 물이 먼저 가열될 거 아니에요? 이 밑에 부분에 먼저 가열된 물들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고 얘네가 올라가니까 자, 얘네 위에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 분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이런 입자들이 직접 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복사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자, 얘네들은 전부
이 열 전달 과정에서 서로 전달하는 물질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서로 이제 근접했어. 물체와 물체가 맞닿으면서 열이 전달됐고, 얘네들은 이 물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했죠. 근데 복사, 우리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있죠. 근데 분명 우리 지구는 태양 때문에 따뜻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와 태양 사이에는 아무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요. 진공 상태죠. 근데 어떻게 열이 전달될 수 있냐? 그게 바로 복사인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전달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사는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한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 오듯이 이렇게 난로도 마찬가지로 난로도 이제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 전달 과정에는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 변화. 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중요한 거. 자, 이제 열이 흡수되는지 방출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무더운 날씨에 많이 들어봤죠? 무더운 날씨에 마당에다가 물을 뿌려요. 그러면은 왜 마당에 물을 뿌리죠? 물을 뿌리면은 이 바닥에 있던 물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무더운 날씨니까 기체로 변하겠죠.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시원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 액체가 기체로 갈 때, 기화될 때 에너지는 주변에서부터 흡수하고요. 그죠?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로 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얘네들 에너지를 방출해요.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도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죠? 그리고 자, 우리 이 그래프도 본 적 있죠? 우리 물을 가열해요. 물을 가열하고 있어. 자, 처음에 얼음일 때는 아니다. 물부터 할게요. 자, 물을 가열하면은 물이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가다가 자, 100도씨에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그래프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때는 액체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기체 구간일 거예요. 이 사이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이 사이는 상태 변화 중인 거죠. 자, 액체가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입자들 간에 이제 결합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결합을 끊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받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열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이 잠열, 뭐 응고열, 융해열, 기화열, 액화열 이런 걸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변화 중에는 온도가 어떻다? 상태 변화 중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거 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 변할 때는 물질과 그 주변 사이에 열이 이동하지만 물질의 온도 자체는 상태 변화 중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자, 기상현상과 열에너지. 자, 뭐 구름, 지표면의 물이 수증기가 되어 상승한대. 그러면 상승해서 공중에서 열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상태 변화를 하면 구름이 된다. 구름이라는 건 어쨌든 약간 물 안개들의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증기가 다시 액체가 되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B, 구름 속 얼음 알갱이가 이제 떨어지면서 얼음,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녹으면 비가 되어 내린다. 바람. 자, 지역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 기압차가 생기면 공기가 이동해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10분. 자, 열기관. 자, 열기관은 뭐냐면 이제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것들을 본 적 있죠? 예를 들어서 물을 밑에서 마구 끓여가지고 물을 밑에서 우리 화력발전소 같은 것들이죠. 물을 밑에서 마구 끓여가지고 여기 기체들이 올라가면은 이 기체들이 여기 뭐 이런 터빈을 돌리게 된다 라는 게 이제 보통 발전소죠.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미안하지만 그죠? 이게 발전소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물의 열 에너지가 이 휠을 돌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자, 열기관이란 건 에너지 효율이 존재해요. 에너지 효율이 존재하는데 에너지 효율은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열기관에 에너지가 고온의 에너지가 들어와요. 고온의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이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일정 부분이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얘네들의 차이만큼 다시 이 Q2의 에너지가 다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Q1 빼기 Q2만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열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그게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에너지 효율 E는 자, 우리가 이제 얼만큼의 에너지를 넣는지 모르겠지만 Q1만큼 에너지를 넣었을 때 W만큼 일을 해주면은 자, 얘를 역학적 에너지의 그러니까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W는 Q1 빼기 Q2였죠. 그래서 Q1분의 Q1 빼기 Q2인데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은 1-Q1분의 Q2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 효율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열분의 한 일만큼 얼만큼 일했는지 그 열이 써주게 되면은 얘가 바로 열 효율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열기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온의 에너지를 넣었으면은 일을 당연히 많이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열기관에 필요한 열 에너지는 주로 화석 연료를 연소해서 얻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역학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화석 연료의 양을 줄여야 된다. 그리고 열기관을 작동할 때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이제 Q2는 다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된다. 자, 연구기관. 이제 연구기관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내용인데 연구기관은 뭐냐면 주변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아도 무한히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물레 만들어 놓고 여기 구슬을 올려두면은 구슬이 떨어지면서 일을 하면서 그죠? 떨어지면서 일을 하고 그 한 일이 구슬을 이렇게 다시 위로 올려주게 되면서 뭐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막 연구기관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연구기관은 왜 존재할 수가 없냐? 왜 실현 불가능하냐? 예를 들어 여기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봐도 현실에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기 때문인데 자,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얘가 운동을 하잖아요. 결국 뭐가 된다? 여기서 뭐 마찰이든 공기 저항이든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면 열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 기관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연구기관을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2종도 있어요. 제2종은 이제 뒤에 가서 볼 건데, 이렇듯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주로 위배하는 얘네들을 우리는 1종 연구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볼까요? 계속 도는 수차. 물이 낙하하면서 수차를 돌리면은 아까랑 비슷하죠? 그래서 물이 한 일만큼 다시 펌프가 뭐 끌어올린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서 한 일만큼 이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물을 끌어올린다 라는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을 했으니까, 얘네들을 돌리는데 일을 했으니까 끌어올린 물은 처음에 가졌던 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얘는 볼까요? 자, 추의 왕복 운동을 동력으로 타는 바퀴래요. 바퀴 양면에 추가 왕복 운동하면서 바퀴를 계속 돌리는 거래요. 근데 추와 바퀴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점점 외부의 한 일로 전환돼요. 그래서 점점 뭐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마찰도 발생하고, 그래서 공기 저항도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와 바퀴는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 정지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열의 이동 방향성이 위배되는 연구기관, 이가 바로 제2종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열이라는 건 무조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을 때, 우리 뜨거운 냄비에서 우리 손으로 열이 들어오죠. 근데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는데 내 손에서 열이 뜨거운 냄비 쪽으로 넘어가. 그러면 내 손은 이 냄비를 어떻게 여길까요? 내 손에 그 열이 떨어지니까 얘를 차갑다고 느끼겠죠.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해야 되는데, 근데 이 보트를 보면은 봐봐요. 바닷물을 흡입했어요. 바닷물을 흡입해서 바닷물에 열을 흡수해서 엔진을 작동하고, 그리고 그 차가워진 바닷물은 방출한다. 얼핏 보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닷물에서 이 엔진으로 열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온도가 높은 엔진으로 열이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 알겠죠? 이런 게 제2종 연구기관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여기는 그래도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제2종 연구기관은 열 이동 방향성이 위배된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뒤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또 할게요.